일러 조의 국경을 넘어서 1. 태정대신의 집무실에는 태정대신 산조와 외무경 데라지마가 마주 앉아 있다. 태정대신이란 에도 막보의 관제로서 우리의 영의정에 해당하고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하는 좌대신, 우대신이 또 있었다. 아직 기구가 정비되지 않을 때 임시로 둔 것이지만 내각제의 총리 대신에 해당한다. 외무경도 내각제가 되면서부터는 외무대신으로 이름이 바뀐다. 차를 가져온 비서가 퇴실을 하자 산조가 말을 꺼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건 오야토이 외국인 김인승에 관하여 상의드릴 것이 있어서입니다. 보내주신 공문은 잘 받아보았고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하문해 주십시오. 김인승에 관한 건의는 취지는 아주 좋으나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김인승의 원래 계획이 잘못되어 조선정부에 붙잡히는 처지에 처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내부 사정이 모조리 조선정부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에 하나 김인승 자신이 변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김인승의 황국에 대한 충성도는 일본인도 놀랄 정도입니다. 또 본성의 다케우지 헤이가쿠와가 함께 파견하기 때문에 그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아키 이사토 군과 다케우지 헤이가쿠 군은 러시아에서부터 같이 온 자이고 특히 다케우지와 김인승은 의형제를 맺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들이 김인승의 사상은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승이 고향을 가서 식솔들을 데리고 다시 월경하는 문제는 김인승 개인으로서는 좋은 일이나 왕국을 위해서는 소득이 별로 없소. 또 그가 한양까지 가서 내치, 외교, 기타 정의까지 알아온다고 하지만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는 조선의 최고위 중간은 손이 닿지 않을 것 아니겠소. 또 김인승이야 원래 조선인이니 한인들이 별 의심을 하지 않겠지만 다케우지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선어를 잘하여도 신분이 발각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연해주의 지신호 한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별로 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신호의 한인들이 우리의 계획을 알았을 때 그 말이 조선에 안 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없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 생각으로는 김인승이 황국으로 귀화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즉 그의 신분은 조선인, 황국인보다도 러시아 국적이 가장 유리하다는 생각이요. 각하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인승과 다케우지, 세아키는 무척 신중하고 치밀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의회의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외무경 자신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야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산조는 좀 뜸을 들이다가 아무도 없는 넓은 자기 사무실에 누가 엿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데라지마는 한껏 긴장을 한다. 황국의 운요 함선이 일주일 전에 조선으로 출발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와 이노우의 요시카 군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습니다. 표면적인 항행 목적은 조선 해안을 따라 인천, 강화도를 거쳐 중국의 우장까지 가며 해도 측량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목적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일으켜서 그것을 귀화로 조선을 개국시켜 황국의 세력권 안에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소. 5월달에 벌써 부산 앞바다에서 탐색전을 펴보았지만 조선 측 반응은 별것 없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국제공법을 모르는 그들의 약점을 잡아 먼저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빌미로 완전히 우선권을 잡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조선 수군이 먼저 발포를 하였고 우리 해군이 그쪽 강화도 포대를 완전히 격파했다는 소식이군요. 저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노우의 함장은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윤효우는 2, 3일 만에 곧 돌아온다면서요? 문제는 그 뒤입니다. 운효를 공격한 책임을 묻고 조선의 문효를 여는 문제는 우리 제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요.
설. 건드려서는 난 큰일이요. 바짝 조여서 그쪽이 꼼짝 못하고 따라오게 해야 하오. 외무경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때예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효우 건은 각하와 제가 가장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김인승 고문관은 그렇소. 김인승을 강화도 단판에 투입해야 되겠어요. 단판을 위해서는 우리의 문호를 개방했던 베리제독의 위험에 해당하는 병력을 파견해야 하오. 전권 대신들이 덴노페아를 아련하여 또 한 번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남았어요. 9월 1일 어전 회의에서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윤허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인력이나 규모, 무력 시위 등은 이제부터 우리 둘이 결정하여 윤허를 받게 해야 하오. 그런데 이렇게 중체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 사정에 그리 박지 않다는 약점이 있어요. 대마도 소씨 산하에는 조선통들이 많아 조선어도 능통하고 조선 내정도 밝다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조선과 완전 두절된 상태 아닙니까? 그들이 아는 조선어와 조선 사정은 한계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김인승한테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오. 김인승이 자문하였다는 조선 전도와 계림 샤락은 나도 벌써 초고를 보았어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자문을 해야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김인승도 단판에 투입하고 이번에 지신어 훈춘을 통하여 조선 내지까지 가서 정의를 정탐하고 가족을 데려오겠다는 계획인데 그 김에 김인승 정도의 지식인을 한 명 더 대동하고 오게 하면 어떻겠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김인승과 다케우지에게 그렇게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실수 없이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즉 단판차 함선이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모든 일을 다 완수하여야 합니다. 단판을 위한 함대는 언제쯤 파견하면 좋겠습니까? 늦어도 내년 초 1, 2월에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인승 건은 그 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달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10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외무경을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하. 데라지마가 집무실을 나오자 집무실 앞 응접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무국장 후루사와 스네노리와 서무국장 직무대리 미야모토 코이치가 일어나 데라지마에게 깊이 인사하고 모시고 밖으로 나간다. 김인승의 조선 단판 투입건은 미야모토 코이치와 쇠학기를 통해서 김인승에게 자세히 설명되었고 김인승은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9월 19일에 이노우의 요시카 해군 소자가 이끄는 운요우는 조선 해협으로부터 청국 요동의 우장까지 해도 측량을 한다는 구실로 월미도에 출현하였다. 국기를 단 운요의 표면적 이유는 급수였다. 20일에는 보트를 탄 무전병 14명이 정찰이란 목적으로 강화도 초지진과 주위 2개 포대 진영을 오가던 중 초지진 앞에서 조선병의 공격을 받는다. 이에 즉시 응사하였으나 소총으로 싸우기가 힘들고 빠른 조류 때문에 상륙할 수도 없어서 30분간 교전한 뒤에 사격을 멈추고 본함으로 돌아왔다. 20일에는 어제의 곤욕을 서륙한다는 의미에서 오전 중에 포대에 접근하여 약 2시간 동안 접전하였다. 조선 측 장비는 구경 12cm 이하, 사정거리 700m 이하의 저급한 대환포구로 명중률이 낮으며 설사 명중된다 하여도 포탄 자체는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위력이 없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명중률이 정확한 110근 및 40근의 함재포를 장비하고 있었다.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에서 먼저 포격을 가하였으므로 마음 놓고 초지진 포대를 완전히 격파해버렸다. 오후에는 인적이 없어 보이는 제2포대로 상륙하여 불을 지르고 저녁에 응도 앞 원양으로 나와 정박한다. 22일에는 새벽부터 돛을 올리고 영종성을 향하여 제1포대를 공격하였다. 성곽 정면에 닻을 내리고 무장병 22명이 2척의 보트로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조선 측으로부터 포사격이 심하자 수병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여 갯벌이 얕은 곳으로 상륙에 성공한다. 2 병사가 성문을 기어오르는 것을 신호로 사관들은 수병을 이끌고 진격 나팔을 불며 북문, 서문, 동문으로 기습적으로 병진하여 성문을 돌파하여 영종도를 점령했다. 이로써 조선병 사망자는 35명, 생포 16명,
일본 수명은 2명이 부상하였다. 조선병의 도망자는 첨사 이민덕 이하 4,500명이었다. 운요는 동문의 암산 상봉에 일본 국기를 걸고 만세교 가에 척구병을 배치하고 일단 휴식을 취했다. 현재 영종도 선착장이 있는 곳이 영종도이고 현 공항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자연도였다. 두 섬을 이은 만세교는 물이 빠지면 드러나고 물이 차면 잠기는 잠수교였다. 지금의 영종도는 바다를 메어 만든 하나의 섬이지만 그때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만세교로 이어진 2개의 섬이었다. 휴식이 끝나자 보남에서 병사를 보내서 대포 36문, 화승봉 130정을 포함한 검, 기, 군복, 병서, 악기 등을 약탈하여 생포한 조선인을 시켜 보트로 보남에 운반시키고 생포자는 방면했다. 임무를 완성한 운요는 우장은 가지도 않고 28일 새벽 8시에 나가사키에 귀향했다. 소위 운요 사건의 시말은 이와 같았다. 바로 4년 전의 신미 양요 때는 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9년 전 병인 양요 때는 프랑스의 침략을 물리치던 조선 수병이 이처럼 무력하게 단 한 척의 일본 함선에 의하여 무너져 버린 것은 웬일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원군의 실각의 원인을 두어야겠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지도자가 물러나고 나약한 민씨 척족 세력이 들어서자 국민적 전투력이 해이해진 것이었다. 2. 가사노 상사의 러시아 상선 쿠리엘로는 나가사키에서 김인승과 다케우지를 태우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같이 왔던 종업원 하라다 모키치, 고아타야 고기치, 아리타 이노스케가 모두 승선하고 있었고 그때 같이 왔던 용인 몇 명도 눈에 띈다. 서로 구면이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번에는 거꾸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니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나누었다. 종업원들은 벌써 자기들 동료였던 다케우지가 정식 외무성 직원이 되었으며 또 초대 일본 무역사무소 직원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대우가 깍듯하다. 자기들은 임대한 블라디보스토크의 영국인 제니의 집으로 물품을 옮길 것이라고 하고 이번에도 일제로 장사가 잘 만한 물건들을 가득 싣고 가는 중이라고 하였다. 꼬박 5일이 걸려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도착하였고 니코리스코 축풍마을에 들어선 것은 초저녁 무렵이었다. 김인승과 다케우지는 약속하였다. 축풍과 지신어에서는 김인승 가족을 데리러 조선에 잠입한다는 말만 최소 인원에게 말하기로 하였다. 축풍에서는 가족을 축풍에 남기고 다시 일본을 갔다 온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고 지신어의 유병모 훈장에게만은 따로 일본을 같이 가자는 제안과 함께 일본에서 조선 개국에 관해서 외무성에 협조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넌지시 언급해 두기로 하였다. 다행히 마을로 들어서며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조용한 러시아의 한인 마을에 두 사내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졸린 눈이 떠졌는지 동네 개 2마리가 늑대 울음마냥 곡절을 뽑아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 김인승의 서당방에는 김아구가 공부를 하는지 불이 켜져 있고 옆집 경원댁은 저녁 설거지를 하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겹다. 김인승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들겼다. 하구야, 하구야. 누구십니까? 아이고, 작은아버지 아니십니까? 김아구는 문을 열고 깜짝 반기며 김인승을 맞이한다. 다케우지 씨도 오셨군요. 쉿! 조용히 해라. 떠들 일이 아니다. 하구씨 그간 편히 계셨습니까? 동네 어르신들도 모두 무고하십니까? 다케우지도 인사를 한다. 방 안으로 들어간 김인승과 다케우지는 김하구에게 오늘 저녁 가족을 데리러 월경준비차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하구는 경원댁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작은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른다며 지금 당장 경원댁을 모셔오겠다고 한다. 김인승은 그리하라 하며 단 남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당부하였다. 김학으로부터 미리 대충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경원댁은 반가움과 서운함이 범벅이 되어 울음부터 터뜨렸다.
일본에 가실 때부터 무엇인가 저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로 다가왔네요. 경헌댁, 가족을 데려와도 우리 서로 사이좋게 이웃하며 살기로 합시다. 그럴 필요 없구만요. 그렇지 않아도 수입은 강가에 빈집이 한 채 있다고 들었구만요. 다시 조선으로 들어간 사람 집이라는데 지금 비어있다니까 그곳으로 이사가서 살면 되겠네요. 저희들은 김 선생님 가족을 모셔와서 이곳에 안착시키고 다시 일본에 가서 좀 더 있다가 추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케우지가 설명을 한다. 이때 이쁜이도 뒤따라와서 인사를 한다. 선생님, 일본에 잘 다녀오셨어요? 일본 좋아요? 그럼 잘 다녀왔다. 이쁜이가 몇 달 사이에 더 똑똑해진 것 같구나. 일본은 동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란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쁜이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김인승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있고 경원댁은 다케우지의 얼굴을 한번 본다. 다케우지만 없으면 일본에 대하여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말해서 무엇하랴 하는 심정으로 꿀꺽 삼킨 것 같았다. 지시너 마을에 김인승과 다케우지가 들어선 것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5km쯤 남쪽으로 가면 지시너 강이다. 이 강을 중심으로 널따란 평원이 펼쳐진다. 맨 위쪽 주요 거주지가 상지시너, 우측은 중지시너, 그 아래쪽 즉 하천의 하류는 하지시너이다.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약하고 의심 많으며 위축된 농민들의 특징이 이곳에서는 솔직함과 독립심을 가진 모습으로 변하여 있었다. 가장 큰 상지시너에서 훈장을 하고 있던 유병모는 함흥이 고향인 파계승이다. 함흥 근교의 설봉산 귀주자의 스님이었는데 그의 품은 뜻과 언동이 보통 스님과는 달랐다. 항상 혁명적인 말을 하고 사회개혁을 논하여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병법에도 일가견이 있고 택견에도 고수여서 한때 제자들을 두고 수련시킨 적도 있다. 귀주사는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에 이곳에서 공부하였다고 하여 조선 왕실의 보호를 받던 사찰이다. 그런데 흉년이 오고 인심이 흉흉하면 항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마련인데 평소에 혁신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던 스님인지라 약간의 유언비어만 있어도 그것이 귀주사의 우암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원래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는 거의 읽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왕조 비판적인 말이나 난리가 난다는 말은 정감록에 적혀 있다고 하면 큰 파급 효과를 얻곤 하였다. 남쪽에 정감록이 있다면 북쪽에는 송하비결이란 책이 있었다. 송하비결은 헌종대 평안도에서 태어난 송하란 노인이 조선의 미래를 2800자의 사자성어 형태로 암시해 놓은 예언서였다. 그 안에 기시오신이란 말이 있는데 농민들은 그 시기가 오면 오신이 나타나 혼탁한 왕조를 몰아내고 새 세상을 열 것이라고 해석했고 그것은 우암이 일려준 것이라고 하였다. 송하비결의 기중서학, 소화지간, 수출서물, 만국성인이란 말도 서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환란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서민 가운데서 나타난 그 우두머리가 바로 만국성인이다고 해석했고 역시 우암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정감록의 정도령처럼 송하비결의 만국성인은 못살고 핍박받은 농민들의 유토피아였다. 유병모는 자이건 타이건 관원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곧 관원이 포박을 하러 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주지스님이 유병모를 불렀다. 우암, 한간에 퍼진 유언비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두 우암이 퍼뜨렸다는데 사실이요? 스님도 참 제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릴 리가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송하비결이란 허망된 유언을 우암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퍼뜨린다는 말이 있어서요. 법문의 사람이 어찌 그런 참언을 믿을 리 있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아에서도 우암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인데 우암은 하산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문에는 깊이 빠져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오만. 잘 보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문에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간의 유언을 퍼뜨린 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관아의 동태에 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듣게 되었고 곧 오라를 받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말을 일러준 사람도 있었다. 관아이는 일단 끌려가면 죽어 돌아올지 살아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재판은 누가 뭐래도 원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유병모의 차도 어디서 들었는지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이참에 사람들과 같이 러시아로 탈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1866년 100여 명이 국경을 넘을 때 유병모도 가술과 함께 월경하여 지신허에 안착한 것이다. 지신허에 오자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많아 자동적으로 훈장을 하게 되었다. 한 해 늦게 추풍에 도착한 김인승은 막 와서부터 유병모란 인물의 소식을 들었고 몇 차례 만난 적도 있었다. 유병모는 사회 울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담이 크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범상을 초월한 인물이었다. 김인승과 다케우지 그리고 유병모는 찐 고구마에 엽차 한 잔씩만 앞에 놓고 앉았다. 날도 새기 전에 선잠을 깨어 미안하다는 말과 일본 외유를 하자는 제안 그리고 경흥의 가족을 데리러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유병모는 말했다. 이렇게 꼭두새벽에 찾아온 이유를 알겠습니다. 먼저 무사히 가족을 모시고 월경에 오시기 빌겠습니다. 일본을 견문하자는 말은 나로서는 찬성 중에 찬성이요. 그렇지 않아도 외국의 문물을 일견하고자 하는 오랜 소망이 있었는데 검공이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구려. 또 이렇듯 훌륭한 일본인 동생을 두었으니 부럽기도 합니다. 더구나 현재 일본 외무성 관원이고 곧 이곳에 무역사무소로 부임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 조선인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구려. 그럼 먼저 제가 두만강을 넘을 때까지 길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선생님이 월경했던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족을 데려오는 데는 빨라도 20닷새는 걸릴 것입니다. 유 선생님께서는 20닷새 후에 일본으로 갈 차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케우지가 유병모에게 말한다. 세아키 사토님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본에 오시게 된 것을 경하에 마지 않습니다. 김인승이 또 유병모에게 말한다. 전에 쇠아키 백부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얘기할 때 쇠아키 백부께서 러시아에 조선인 지식인이 있느냐고 물어서 지신어에 유병모 같은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인승과 다케우지의 얘기를 듣고 있던 유병모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말한다. 김 선생님은 다케우지를 의동생 삼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쇠아키 씨와는 부자지간이 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니지만 나이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제가 너무나 존경할 만한 분이어서 백부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그처럼 일본에 진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도 러시아나 일본처럼 문명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벌써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동양인데 어떤 나라는 서양 제국과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지금도 깊은 잠에 빠져 있군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우리 조정에서는 쇄국을 주장하고 당파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조선도 하루속히 개국을 해야 합니다. 같은 동양인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케우지를 보면서 하는 유병모의 말을 듣고 김인승은 생각하였다. 외무성의 협조 문제나 운요 단판 문제는 꺼낼 필요도 없다. 유병모가 앞질러 개국을 주장하고 일본을 흠모하고 있으니 일단 일본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